시작됐습니다. 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약화, 여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금리의 재급등, 시장은 불안해했는데요. 때문에 1795선까지 밀렸던 시장은 의외로 오후장 들어 선전하면서 오늘 닷새 만에 반등할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낙폭은 확실히 줄여질 것 같습니다. 1800이 회복됨은 물론이고요. 외국인들은 나흘 연속 팔았지만 장중 선물을 강력하게 사주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급반등 쪽으로 이끌어 주었었는데요. 외국인들 선물 매수, 그 중심엔 역시 연동되는 삼성전자 주가가 있었습니다. 4% 넘게 빠졌던 삼성전자의 급반등, 오늘 시장이 낙폭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겠죠. 오후장 들어서 현물 기준 기관의 순매수 전환도 조금 보탬이 된 것 같고요. 자동차주는 그러나 오늘 지수를 좀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작용을 했습니다. 파업에 대한 가능성이 불거진 탓인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자동차주에 집중된 날이었습니다. 이제 막 종가가 형성된 듯한데요. 종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돌아옵니다.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적인 해법 도출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닷새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가중되면서 장중 한때 18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낙폭을 점차 줄이면서 잠시 반등을 했지만 막판까지 힘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01% 하락한 181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면 나흘째 시장에서는 개인이 사고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는 2,5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반면에 개인을 통해서는 2,0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은 반면에 막판에 매도폭을 줄이고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죠. 오늘 166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막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시작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 하락 전환한 후에 약보합권을 지속했는데요. 막판 반등을 시도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지만 아쉽게도 오늘장 하락 마감했네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27% 하락한 48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벌써 7거래일째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4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했는데요. 오늘 개인은 261억 원, 외국인은 83억 원의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확산되면서 약보합권에서 횡보세를 지속했는데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출회가 됐지만 역송금 수요 등으로 매수세도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2원 20전 하락한 1,156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기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에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다가 기관의 순매수에 반등에 성공하고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막판에 힘이 조금 빠졌는데요. 2.46% 그래도 강세장을 유지하면서 116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자동차주들은 부진했습니다. 현대차가 3% 넘게, 기아차 역시 3.29% 하락하면서 73,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은 반면에 강보합권에서 오늘 28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생명은 1.39%, SK하이닉스도 1%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이 강보합권에서 오늘장 25,3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무상증자 신주 상장에 대한 부담감으로 오늘장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5% 가까이 밀려났는데요. 오늘 28,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3% 넘게 밀려났고요. 서울반도체도 1.68% 하락하면서 오늘 23,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과 SM, 위메이드도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FA 역시 1%대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ICT는 0.71% 상승하면서 오늘 7,1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자동차주들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죠.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통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닷새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는 장중 한때 하락폭이 4% 이상 커지기도 했는데요. 현대차는 오늘 3.14% 하락 마감했고요. 기아차 역시 3.29%,
73,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61%, 현대위아 역시 1.49% 하락하면서 16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화학주는 기관의 순매수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28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애경유화는 자회사 제주항공의 휴가철 항공기 운항 증평 소식에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7.3% 오르면서 27,2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대한유화가 2%대로 코오롱인더도 3.02% 상승하면서 71,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 여파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정유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큰 SK이노베이션은 실적 악화 우려에 5거래 일지 하락했는데요. 오늘 1.49% 하락하면서 13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GS도 1.17% 하락했고요. SO일 역시 약보합권에서 오늘 9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내수주로 꼽히는 음식료주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음식료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제일제당은 4.51% 하락하면서 32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롯데 삼강도 4% 가까이 하락했고요. 오늘 빙그레와 동원 F&B, 대상도 각각 1%씩 조정을 받았습니다. 내수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섬유 의복업체들도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LG패션은 3.55% 하락하면서 28,500원에 주가 기록했습니다. 인디에프도 6% 가까이 하락했고요. 오늘 한섬이 2.47%, 경방도 3.46% 하락했는데요. 남영 비비안은 반면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0.13% 오르면서 7,4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스캔들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CNK 인터내셔널이 거래직의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당 1,000원 상승했는데요. 7,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이민주 에이티던 파트너스 회장이 인포뱅크 3대 주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인포뱅크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인포뱅크 역시 주당 1,000원 상승하면서 오늘장 7,7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부분은 기관이 운수장비, 자동차가 포함된 섹터를 외국인보다 일단은 더 많이 판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기관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순매수할 수 있었냐 하면 IT 업종을 판 운수장비 이상으로 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관이 삼성전자 급반등을 이끈 주체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시장 둘러싼 이슈, 전문가들은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장 공감대 OX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장준호 대리님,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두 분 모시고 함께 OX로 풀어볼 시장 이슈부터 확인해 보죠. 네, 시장 이슈 크게 네 가지군요. 유로존 도미노 위기 해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나설 것인지, 두 번째, 세계 은행들이 중국의 성장률을 대폭 내리고 있는데 중국 경기 경착륙이 확실한 것인지, 세 번째, 코스피 1,800포인트 지지는 가능할까요? 네 번째, 상반기를 이끌었던 IT와 자동차 하반기에도 잘 나갈 수 있을지 전차군단의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니 제 자신이 더 놀라운데요. 일단 유로존 위기는 도미노식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거론되는 나라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문제에 대한 해결의 어떤 주인공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제가 이슈 읽으면 의견 OX판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로존 도미노 위기 해결 위해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나설 것인가? 자, 유럽 중앙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시고 역시 의견 같으신데 오늘 처음 함께해 주시는 우리 장준호 대리님, 사실 유럽 중앙은행 ECB의 국채 매입도 그렇지만 독일이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독일에 나설 가능성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채 부담을 공유하는 논의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선적으로 저는 지금 28일, 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보다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ECB 금융정책회의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정책이 발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금 기대가 낮죠. 시장 예. 전망성이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다음 달 5일에 열리는 ECB 금융정책회의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게 대규모 대출 정책인데 그것 중에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는 뭐 유로 안정화 기구 지원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 매입 그리고 네. 각국의 긴축 목표를 완화시켜 주는 카드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세 가지는 아무래도 조금 더 힘들지는 않을까 생각하지만 금리 인하는 매우 가능성 높게 점쳐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ECB가 좀 더 나서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EU 정상회담보다 다음 달 초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의 금리 인하의 기대를 좀 걸어보자라는 입장이신데 사실 지금 독일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유로존 전체 빚 잔치잖아요. 그렇죠. 이 부채를 나눠서 누가 이제 좀 짐을 짊어져 주느냐인데 그 짐 나누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많이 져주는 대신에 권한을 달라라는 게 독일의 입장 맞나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예. 예,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입장이 상당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 네. 또 아무래도 주식을 많이 해본 고 여러 주식시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독일이 좀 더 나서주면 네.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EU 정상회담보다는 ECB 정책회의 다음 달 초에 어떤 이벤트에 좀 기대를 걸자라는 입장이셨고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은 어떤 이유에서 같은 의견을 주셨는지요? 일단은 뭐 전제 조건을 하나 깔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 전제 조건이냐면 일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독일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스와 스페인 좀 나눠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독일이 그리스 문제만 나오면 상당히 조금 뭐 화를 내는 듯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데 스페인 얘기가 나올 때 그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네. 뭐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프랑스 은행에서 대출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한 900억 유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독일 은행들이 어디에 많이 물렸냐면 스페인 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페인이 넘어지게 된다면은 자국 내 은행들의 부실들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독일도 마찬가지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시는 그런 위험 지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그러기도 했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스페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뭐 1,000억 유로 정도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추가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보안장 지능장치도 없이 그냥 거의 무상을 해준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어떤 스페인이 넘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국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6% 이상 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이 아무래도 ECB 이번에 있을 EU 정상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려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조금 불안한 심리가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자국의 어떤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ECB뿐만 아니라 독일도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은 지금 이제 최근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ESM의 어떤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그리고 유로본 그 은행의 재정 동맹 거기에 대한 그 재정 동맹을 했을 경우에 네. 거기다 어떤 부채 부담에 대한 그 논의가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부분은 네. 조금 민감하지만 어떻게 해결이 좀 빠른 시간 내에 되겠지만 말씀하셨던 뭐 유로 본드라든지 은행 연합체 구성 이런 거는 네. 너무 좀 거시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장기로 갈 수밖에 없겠다 싶어 얘기만 들어도 예. 그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만약에 앵커님께서 네. 은행에서 대출 2%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굳이 다른 곳에서 4%, 5%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유로본드가 지금 현재 한 3년에서 한 10년물 정도 하면서 금리가 한 4%에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독일이 자국 내에서 국채 수익률이 현재 1.9%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1.9% 즉 2% 이하의 어떤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데 굳이 유로본드를 하게 되면서 4% 5% 금리 부담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유로본드를 발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발행했을 경우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예를 든다면은 그 스페인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유로를 쓰기 페세타라는 통화를 썼었죠. 네. 그때 당시에 자국 통화가 너무나 절하가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국제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유로화를 도입하게 되면서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로 다운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서 그 자금들이 부동산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동산 버블이 생긴 게 지금 터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예를 보더라도 독일이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대를 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본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될 가능성은 한 40% 정도? 한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에 관한 두 분의 의견 아주 뭐 자세하게 들어보았고,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참고로 다음 달 중순에 중국은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은행들, 중국의 성장률 대폭 하향, 중국 경기 경착륙이 확실한가요? 자, 중국 경기는 경착륙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정태근 전문가님께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네. 2분기 GDP는 거의 7%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네. 경착륙이라 부를만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뭐 동전의 양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중국이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감이 상당히 너무나 크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너무나 기대고 있는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볼게요. 반에서 항상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5등, 10등 하면 상당히 불안하죠. 그런 부분과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은 불안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불안한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항상 8%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세계 1등이 갑자기 7%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물론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감은 저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안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도 상당히 안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7.9% 정도 하락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2분기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지금 상황도 솔직히 좋지가 않습니다. HSBC PMI 지수라든지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가 안 좋다는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현재 지금 경착륙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성에 놓여 있고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경착륙 우려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올해 안으로 절대 중국 국무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올해 안에 절대로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 했었지만 불시로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 지금도 중국이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내수 지금 현재 그 중국의 GDP 구조를 보게 된다면 수출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수가 한 40% 정도 되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수출이 큰 부분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PMI 지표를 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중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사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나 그리고 주지율 인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런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바로 어떤 경기가 회복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적극적인 액션이 나왔다는 것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세계 경기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 경기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비 경기 그리고 유럽의 소비 경기도 좀 뒷받침이 된다는 전제를 조금 깔아야지 이제부터는 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가 경착륙으로 가지 못하도록 부양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의 시점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착륙으로 완전히 들어가진 않을 거다. 뒤에 그 정부의 백업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에 반대로 우리 장준호 대리님께서는 중국 경기에 조금 어떤 침체 가능성, 둔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사실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수치로 다들 알고 있는 분위기죠. 예, 아무래도 지수나 뭐 그런 경제 지표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성장률 전망은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낮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는 U자형이나 L자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제 수요가 늘어난다면 물론 이제 경착륙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국 경제를 앞으로까지 예전껏 이끌었고 앞으로도 미래에 좀 좋게 끌 것이 부동산 산업인데 그 부동산 산업을 보면 토지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50% 됐고 신규 착공 면적은 마이너스 8% 하락되는 등 이런 것만 봐도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네.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중국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뭐 산업, 주택, 무역 그런 쪽에 세금이나 금리 우대, 뭐 지급률 인하 같은 경기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쓸 수 없는 이유가 그 사회적인 투기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장기 국채를 매수하고 단기 국채를 팔아가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만 네. 있다고 보는데 이 또한 전체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제적인 이제 유럽 위기 다 끝나고 국제적인 소요가 이제 살아남지 않으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하강하는 경기 속도를 막을 수는 없을 거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서 중국 이슈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시장 얘기입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코스피 1800포인트 지지 가능할까? 자, 1800 지지에 대해서, 거의 다 오라고 많이 드시고 정태근 전문가님도 지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장준호 대리님 오늘 첫 출연에 좀 강하십니다. 잠시 후에 이유 좀 들어보고 정태근 전문가님 네. 지지 맞지요? 간이처럼 오늘도 내려갔지만 올라왔잖아요. 예.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자꾸 갈리네요. 계속 아니 이렇게 갈리는 게 사실 재밌거든요. 계속 처음부터 네. 1번부터 4번까지 의견이 같은 두 분이 오시면 한 번만 나오셔도 원래 싸움 되는데. 게 재밌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800이라는 그 숫자가 조금 그 사람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1800포인트 딱 지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후로 저는 좀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해볼게요. 자, 1차적으로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지금 그리스, 스페인에 관한 우려가 죄송합니다. 스페인과 그리스에 관한 우려감이 지금 그 앞전에 나왔던 이슈들이 있죠. 일단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지수가 17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날짜로 보게 된다면 12월 제가 한 19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날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1750포인트는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자, 미국 얘기 나오면서 17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신용등급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750포인트까지 밀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1700포인트, 1800포인트를 지키나 마냐 그 논란을 하기 이전에 지금 스페인과 그리스 문제가 프랑스와 미국 문제만큼 그만큼 파이가 큰 문제인가 그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부채가 그 정부 부채가 한 2조 유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 2007년, 2008년대 리먼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시장이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1800포인트 이하까지 내려갈 근거는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올 만한 악재는 지금 다 나왔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5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죠?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1차적으로 그리스 유로존 탈퇴로 이미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네. 스페인 1000억 유로 정도 구제금융을 실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구제금융이 부족할 수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은 어쨌든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조치도 감내할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악재는 다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없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하방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1800포인트, 뭐 1700포인트까지 하락할 그런 근거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800포인트 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뭐 손실을 볼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손실을 볼 구간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얘기가요, 얼마 전에 1900을 찍기 전쯤에 나왔으면 굉장히 신뢰를 여러분들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뭐 그렇게 큰 악재도 없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르게 내려서 다시 오늘 1795까지 가는 걸 보고 나는 못 믿겠다. 이제 1800 못 믿는다. 이런 분들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장준호 대리님, 1800이 지켜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저는 뭐 그런 이유보다는 지금 1800 이탈 자체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당분간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 이어질 건데 18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는 깨졌고 몇 번이나 깨진 적이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후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 네.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1750선까지는 하락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순간적으로는 1750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런 지속성은 계속되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처럼 예,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오늘처럼 그런 식이고 아마 이처럼 좀 1800이 깨진다면 오히려 저는 지수 변동성 이용해가지고 조금 경기 관련 납폭 과대주나 뭐 경기 부양 가능성에 따라 뭐 중국 관련 내수주는 투자 좀 유효하지 않을까 저는 판단되고 네. 오히려 이럴 때는 기회로 삼고 매수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800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변동성이 오늘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충분히 얼마든지 한 번 더, 두 번 더 깰 수는 있다. 매매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그것은 저희가 내일장 전략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가 하나 더 남아있네요. 섹터 얘기가 되겠는데
자, 전차 군단이 최근 들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상반기에 이끌었던 IT 자동차 하반기에도 잘 나갈까? 자, 하반기 IT차 어렵고, 예, 이제 뭐 안 봐도 한 분만 보면 의견이 다르시니까요. 자, 아주 환상의 콤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장준호 대리님. 예. 최근 들어 IT, 콕 집어 말하면 삼성전자가 옛날에 삼성전자가 아닌 것 같고, 예. 차도 오늘 보니까 믿었던 자동차 또 부품주까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슈로 밀리니까 참 불안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예. 하반기까지 좋게 보시는 이유. 우선적으로는 지금 IT나 차를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차랑 삼성전자이지 않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오늘 많이 빠진 현대차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얘기하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파업 가능성 때문에 좀 빠졌고요. 또 외국계 그 시티그룹에서 내놓은 그런 부정적인 레포트로 좀 많이 빠졌고 아무래도 IT랑 차 쪽이 좀 많이 그 포트폴리오상 좀 많이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가 좀 더 이제 이동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하락이 좀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파업 관련 부분은 지금적으로는 좀 크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 생산 비중이 확대가 됐고 지금 55%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파업 수준을 그 35일 동안 했던 파업 수준을 예상하더라도 그 매출액 대비 그 비중은 1%, 2% 수준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네. 파업을 해도. 그렇죠. 우선적으로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네. 주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최근 주가 빠진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외국계 매물로 인한 수급이 꼬인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왜 꼬였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파업 가능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까? 우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차지하시긴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구축상 지금 국내 외국계가 굉장히 많이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비중이 컸던 IT나 자동차주를 그 비중을 처음부터 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국계 매물로 그 외국계 매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급이 좀 꼬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IT에 대해서는? 우선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 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IT 산업에 대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S3를 보더라도 네. 굉장히 지금 그 IT 산업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패턴을 보더라도 상향 이제 패턴 사이클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추가 하락이 더 있을 경우에는 이제 매수 기회라 판단되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우려에 따른 외국인 매도가 좀 집중된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는 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뭐 물론 메모리 산업이 회복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모바일 산업 필두로 시장 예상치 한 6조 7,100억 정도는 충분히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받쳐주는 IT랑 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반기에도 뭐 빠진다 해도 좀 더 이제 조정받겠지만 네. 상승 패턴으로 다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믿음 때문에 IT 차가 좋을 거다 하반기에도. 예, 그렇죠. 예. 자, 정태근 전문가님은 IT와 차 하반기에 글쎄라고 하셨는데 둘 다를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좀 의심스러우신 거예요? 일단은 뭐 IT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이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자동차가 조금은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렇게 가파르게 달려왔던 부분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를 시켜 나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는 좀 많이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5.9조를 기록했었고요. 근데 2011년도 들어오게 되면서 8조 정도 기록하게 되면서 2%가 넘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현대차 점유율이 한 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100이라는 시장에서 130, 150, 160개 커져가는 시장 속에서 점유율 10%를 유지를 계속 하게 된다면은 실적 성장세가 2010년에서 2011년에 넘어왔을 때처럼 계속 큰 폭의 실적 성장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요. 100이라는 자동차 시장 속에서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넓혀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한계가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적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2010년
2010년에서 2011년도로 넘어갈 때 어떤 실적 성장세만큼의 2012년도도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자동차는 뭐 주가 하락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조금 상승세는 어떤 IT보다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점유율 9%, 그 마의 9.7%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의 9.7%를 넘는다면 물론 저도 그 의견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9.7%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조금 그런 우려감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 IT와 자동차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는 시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이면 정말 EU 정상회담의 가시권에 들어가는 날이 될 텐데요. 정태근 전문가님부터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1800선에 대한 지지를 네. 얘기를 하셨는데 한 요 정도면 이제 슬슬 사볼 만한 구간대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또 여기서 더 오르면 또 전략이 약간 바뀌어야 되는 다들 두 가지씩을 세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구간을 저는 그때를 한번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 이때를 한번 예를 들고 싶어요. 11월 한 25일쯤에 요건 차트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1월 25일 날, 11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장이 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ECB에서 국채 매입이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이 나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프랑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후에 실적으로 1차 할트로 2차 할트로 실시하게 되면서 시장이 205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12월 말경하고요. 그리고 12월 초에 보였던 그런 차트 흐름이 지금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마찬가지 보시면은 자, 6월 초부터 19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EU 정상회에서 어떤 그 연준이란지 그리고 EU 정상회 그리고 20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5% 리스크 연장 말고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까 장준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ECB에서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올해 1월 달에 205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800포인트 전후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겁낼 필요 없고요. 저도 1800포인트 전후에서도 샀습니다. 종목은 말씀드리고 수가 없는데 저도 샀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00포인트 전후는 저가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의 선물 같은 경우에 이 부분만 보세요. 외국인들이 그 매도 누적 계약이 2만 계약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 3만 계약까지 가는 경우 전혀 없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 맥시멈이 2만 계약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만 계약 전후에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경성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저가면서 나오셨을 때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종 종목군 말씀드려 본다면은 1차적으로 낙폭과대 같은 경우는 조선, 철강, 그리고 증권 건설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후에 낙폭과대 이후에 주도 업종군을 말씀드려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IT, 화학, 은행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종목이 어렵다면 그리고 업종이 어렵다면 지수 ETF를 사시는 것도 조금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네. 낙폭과되고 시장이 좀 올라오면 나중에 제일 예. 밑에 나왔던 주도업종군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낙폭과대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도업종을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시장을 사는 것도 답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변경 포인트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적절한 시점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여쭤볼 기회가 있길 기다리겠습니다. 자, 장준호 대리님은 아까 충분히 1800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깨는 변동성이 클 텐데 적극 활용하자는 쪽의 의견을 네. 주셨잖아요. 구체적인 방법.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저점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 증시 상황이 되게 불안하고 좀 안 좋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1800 부근을 깬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같은 경우 보더라도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진 게 28, 29 열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U 정상회의가 더 이상 뭐 좋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28, 29에 열리는 EU 정상회의가 예상치도 모르게 정책이 발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온 악재는 다 나왔고 앞으로 호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 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독일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네. 해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오히려 투자 매수 기간으로 보시고 좀 거꾸로 생각하셔도 매수로 조금씩 천천히 해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다면 저가 매수 대상은 역시 아까 얘기하셨던 예, IT와 예. 차입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IT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 수급이 안 좋고 가격적인 측면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 왜냐하면 또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오히려 보수적인 분들이 이런 걸 더 매수하시는 것 쪽에 더 좋지 않을까. 예,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변동성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네. 예, 주가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실적도 받쳐주는데 단순한 수급 이유로 이렇게 빠져있을 때 얼마나 사기 좋은 타이밍이냐, IT 차에 대한 매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과연 여의도 쪽 시각은 또 얼마나 같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삼성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수균 연구원 계속해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닷새만의 반등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약보합 정도로 낙폭은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끝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1800선도 지지를 받았고 삼성전자도 반등했더군요. 예, 일단 뭐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장중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종가에서는 좀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4일 연속으로 한 1조 2천억 원 이상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는데요. 이 와중에도 국내 자금의 견조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국내 증시의 하단을 지지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직전 저점에 해당하는 1800선을 전후한 지지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모습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증시의 반등 탄력이 얼마나 좀 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6월 말로 예정된 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유로존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과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부진 우려까지 좀 지속이 되면서 여전히 좀 증시의 상황은 이제 녹록치 않은 그런 국면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현재 장세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수 하단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좀 더 높아진 동시에 반등 탄력은 또 이전보다 둔화되는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감안해 본다면 당분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반등보다는 좀 좁은 박스권 내에 횡보 흐름을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은 애매한데 하방은 좀 탄탄하다. 많이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좁게 움직이는 지수 움직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뭐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향후의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데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당장 좀 금일밤 같은 경우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28일과 29일은 EU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독일이 여전히 좀 위기국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에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적극적 대응책이 나올지 여부는 여전히 좀 미지수인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ISM 제조업 지수와 미국 고용 지표 같은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7월 초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프리어닝도 좀 발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인 투자자 분들이시라면은 이런 변동성 이벤트를 좀 확인하고 이제 추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시의 반등 모멘텀이 좀 여전히 강하다고 보기는 힘든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대응은 좀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주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좀 고르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화학과 항공 같은 업종들의 좀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 주도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특정한 업종들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좀 기존에 부진했던 업종들이 키맞추기 형식으로 좀 순차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변동성 출렁일 때 사지 말고 나중에 사도 좋겠지만 이 변동성을 활용하실 분들은 화학주나 항공주 많이 빠진 낙폭과대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의견이 사뭇 다른 두 분의 사뭇 다른 두 종목이 나올까요? 화면 보면 답이 있다고요. 먼저 종목부터 확인합니다. 자, 장준호 대리님은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이름이네요. 장준호 대리님은 태광을, 자, 반면에 정태근 전문가님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오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선정이 좀 까다롭다면 지수 따라갈 수 있는 레버리지. 아까 네. 잠깐 힌트를 주신 네. 듯한데 전 잠깐 이 전에 얘기했던 애널리스트 임수균 연구원님의 말이 좀 걸려요. 네. 하방은 단단한데 네. 위쪽으로 갈 탄력성은 좀 의문시 된다. 그러면 레버리지 사서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 뭐 연구원이든 전문가든 이게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네. 좋게 보는 사람 있으면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사실 뭘 올라갈지 네. 들쑥날쑥 종목을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에서 네, 네. 이 지수와 연동되는 건 또 하나의 답이 될 수는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언급했던 순간 낙폭과대, 뭐 주도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낙폭과대를 사고 난 다음에도 주도주 옮겨간다. 이 부분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이 제가 보기엔 최상의 상품 ETF가 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대로 수익이 난다면 좀 재미가 없겠죠. 아무래도 지금 그 18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까지 회복이 된다 그래도 시장 회복률은 10%, 한 1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수익률 보면 너무나 조금 저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를 선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40포인트 기준으로 본다면은 시장이 12% 상승할 때 요거는 그래도 20% 넘는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종목 성별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골라봤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저가 매수에 나설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도 상당히 좀 강력하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손절가를 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손절가 준비 안 한 이유가 항상 그렇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시장은 반드시 회복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차트 보면서 대응 포인트만 좀 간단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 1,400원에서 1,900원 정도 가격을 좀 제가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에 1,900원에 끝나가지고 내일 쪽에서 가격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일 쪽에서 1,900원에 가격 주지 않는다면은 내일 종가 쪽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 쪽에서 1,400원에서 1,900원 정도 가격을 준다면은 좀 충분히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2,2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목표가 좀 설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그 지수가 2,050포인트 올라가기 전까지 190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까지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부대끼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만 일단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일단은 12,2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한 1800 부분에서 사서 1900까지 기대한다라는 코덱스 레버리지 시장 반등 기대하고 사보자 전략이었습니다. 이번엔 장준호 대리님의 태광 설명 들어보고 싶은데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부 환경 악화로 부진했던 주가가 이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판 가격 하락과 국내 PC 물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외부 환경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최근에 후판 가격과 함께 주요 원재재인 목계, 목광광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큰 변동이 없고 네. 실제 판가도 견조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사 발주 물량이 감소가 하반기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해양 플랜트 및 LNG 선원 같은 피팅 수주로는 충분히 상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태광이 좀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태광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초에 지금 보시면 그 불량 그 부품 무상 교환에 따른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코스피 지수 하락과 함께 더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 같은 1분기 무상 교환 관련은 이제 아무래도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3분기 이후에는 이제 불량 관련 비용이 없어지고 신공장에서 이제 가동이 안정되면서 20%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을 보기 때문에 저는 태광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 지수와 반대로
코스피 지금 빠졌는데 태강 같은 거 올랐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이 지금 장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로는 지금 매물대 지지대가 보이는 24,000원대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목표가는 그때 1분기 무상 교환 그런 불량이 나타나기 전 주가인 28,000원대까지 예.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강이 좀 더 좋다는 이유는 손절가가 확실하게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 보시면 지수가 물론 좀 급락을 한다면 충분히 깨질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21,000원대 선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지수 급락과 함께 주가가 폭락을 한다면 충분히 손절을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예, 이런 21,000원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상교환 불량 관련한 이슈가 발생했기 이전 주가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절가가 확실하게 보이는 태광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펀치 종목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대신 보여드립니다. 자, 수익률 펀치 대결 종목은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대 태광인데요. 자, 정태근 전문가의 코덱스 레버리지 먼저 볼까요? 현 구간은 공포보다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지금 사자 구간인데 종목 선별이 어렵다면 시장을 산다는 의미로 코덱스 레버리지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좀 움직였었던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혹은 가격 주지 않으면 내일 종가 매수 얘기하셨고요. 목표가는 코스피 1,900 정도에 해당되는 12,000원대 초반을 얘기하셨고 참고로 손절 가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시장을 올라온다는 입장이시기 때문이죠. 이번에 장준호 대리님의 종목인 태광 보면요. 자, 3분기 영업이익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1분기 무상 교환 불량 비용 관련해서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그 전 주가까지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목표 가격은 28,000원이 되겠고 손절 가격은 이전에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했었던 굉장히 명확한 2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태광일지, 코덱스, 레버리지일지 수익이 누가 더 많이 날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 시간 두 분의 수익률 결과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 장준호 대리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8일, 29일 밤 EU 정상회담이 이틀 연속 열리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유로존 키를 쥐고 있는 두 국가. 하지만 입장은 참 다르죠.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이 오늘 밤 미리 만나서 의제들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좀 조율이 이루어진 다음에 굉장히 스무스한 뭔가 열매 있는 EU 정상회담이 의외로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독프 정상회담 결과부터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